박관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예정이 돼 있기로는 하나자산신탁이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급하게 이런 사정이 생겼다라고 해서 저보고 좀 땜빵을 부탁드려서 제가 급하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법무의 강남이라고 했어요. 그 변호사는 약 한 120명 정도 되고요. 외국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공무원이 직원 등으로 구성된 큰 법무법인입니다. 저희 부동산 팀은 총 이제 4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1팀하고 2팀이 이제 지원 축제 개발을 많이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수를 제가 세진 않은 같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탁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다 판단이 들으셔서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탁 방식이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저희도 현장에서 신탁 방식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방식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좀 하면서 어떠한 조합, 어떠한 현장에서는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가는 현장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는 그 현장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사실 초대를 받아서 왔을 때 어떠한 시각에서 이 신탁을 설명을 해드리니 좋을까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같은 소유자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탁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는 결국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탁을 보는 입장이 업자의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기준이 있고요. 또 업자 중에서도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입장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은 같은 토지 소유자, 투자자 이 입장에서 제가 이제 스스로도 제가 이제 물건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가는 현장도 있고 신탁 방식으로 가는 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런 어떤 기준을 토지 소유자, 투자자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총회 의결 없이 수백억대 계약, 노량진 6구역 전 조합장 검찰 송치. 조합원님들이 총회 의결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시공권 입찰을 앞둔 한단 2구역 조합장 회의권으로 시끌시끌 조합 차입금 유용에 제3자 뇌물수수 주장까지 갈등 심화. 조합장님은 이제 나쁜 의도 없었다. 악의적 펄스티에 불과하다. 저번에서 법리적으로 이제 계속 다툼이 생기죠. 둔촌주공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공사 및 조건부 증액이 있었고 시공단은 신뢰가 무너졌다 하면서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가 나와서 조합집행부 퇴임 절차 체크 들어가고 굉장히 하여튼 난맥성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조합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10여 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합 방식으로 일할 때 보면은 사실 그 형사 고소라든지 민사 소송, 가처분 여기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조합 하나하나가 참 보고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어떤 사건 사고가 많고 많은 그러니까 변호사 회사에 있어서 많은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런 방식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내용 종합해 보면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신뢰성도 부족하고
또 자금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주민 갈등이 있고 사업성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십수년 동안 계속 이제 지적을 받아왔던 문제죠. 그러다 보니 2016년도에 들어서 이거 좀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갖고서는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이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 중단 등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공공의 역할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 양날의 칼과 같은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공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공공 SH의 지금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업 시행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어떤 공익적 차원이나 아니면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신탁회사 등이라고 있는데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등이 정비사업 참여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서 지정개발자로 해서 신탁사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신탁사를 포함시키게 된 이유는 다시 좀 더 보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구조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신탁사를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 신탁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신탁사를 지휘감독하기 용이할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탁사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은 일반 시공사나 이런 것과 다르게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강력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법 행위들을 이제 파악이 됐을 경우 시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공적인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사업을 어떤 사익도 포함시키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크게 이제 구별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조합은 이제 조합이 중심에 있죠. 그 중에서도 조합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조합장이 이제 어떤 법적 책임이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기서 보면은 조합장의 법적 책임에서 중심에 있다 보니 이 조합장과 둘러싼 도정법 위반 고소라든지 소송, 가처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귀속 주체가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게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도정법상의 법적 책임이라는 이런 게 이제 조합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제 관련한 어떠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조합이 마음을 먹으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모든 중심이 조합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 신탁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역시 신탁사가 이 지정개발자인 신탁사가 주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탁사가 어떠한 그 혼자서만 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안 되다 보니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이사회와 비슷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이러한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힘의 배분을 해놓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확실하게 신탁사에 지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이제 도정법 위반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고소하죠. 신탁사는 신탁사 대표이사를 고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떠한 큰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신탁사 대표이사를 고소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업무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신탁사 같은 경우는 현장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현장을 갖고 있게 되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신탁사 대표이사가 고소를 당한다. 이거는 이제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떤 힘의 배분의 원칙에 있어서 좀 더 주의 집중을 하고 이 정비사업위원회 의견을 잘 수렴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요, 이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 신탁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신탁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는 양식이 이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법에 출발하는 신탁법에서 개발 신탁이라든지 관련 투기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탁에서 개발 신탁의 규칙을 차용을 하면서 이거를 또 방식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시장 재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여러 가지 툴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내용은 우리 조합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시행 방식으로 이제 조합 방식과 이제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의 주체, 논의의 범위를 딱 요걸로 좀 한정을 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료하고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그 절차를 한번, 그 특징을 한번 먼저 이게 이제 투명성 확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신탁사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권, 뭐 은행권 신탁사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회사니까 지주사의 그런 어떤 감독 체계하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그 만약 여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됐다 그럼 민원 정도 하나만 날려도 상황이 굉장히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내용 파악이 좋죠. 그럼 이 조합 방식은 조합원 개인 몇몇이 이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조합장님하고 이제 감사님하고 상근임원, 이제 조합 직원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투명성 확보 면에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신탁사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구조적으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확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힘의 밸런스를 확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공정성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조합 업무를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정보가 굉장히 편협되어 있고요. 일반 조합원님들은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적합하게 전체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휘 감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면에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정비사업위원회, 우리 투자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사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면서 대외적인 업무들을 주관하게 되죠. 사업 시행자로서. 그 다음에 시공사 등 대표적 시공사를 적어놓은 거고요. 용역을 수행하게 되죠. 그럼 이 둘은 여기서 이제 민형사장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신탁 방식, 특히 이제 시행 방식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제대로만 운영하게 되면 권력의 배분과 견제가 제일 어떤 기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투자자님들께 토지는 소유자님이나 이제 조합원님께서 이 제도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데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공사 및 주임 및 사업비 대여, 분산 등 조합의 사업권 주도를 시공사가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했었죠. 조합은 그러면 자본력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도권 자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면 시공사 위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조합은 뭐 어떻게 뭐 시공사의 말을 함부로 거역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시공사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가는 상황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도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내용도 살펴드리고 법률적 검토를 해드리는데 뭐 계약서 뭐 백날 검토한들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계약서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실 그 어떤
시공사의 도급 계약 자체는 불공평한 것을 이제 완전히 걷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혹은 신탁사 견제 균형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다 운영을 하거든요. 이 돈을 여기서 다 펌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용역을 받는 관계다. 이 힘의 균형이 유지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 품질 관리 면에서 유리한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탁 방식에서는 그런 어떤 힘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확보. 조합 방식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죠. 조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에서 경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조합장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사실 이 들어가 보면은 조합장님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다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용역계약의 내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탁 방식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빠른 사업,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요.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성 개선, 원활한 사업비 조달, 투명한 사업 관리, 빠른 의사결정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 면에서 뭐 이제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뭐 여기에서 추진위 구성이 생략된다. 과거에 뭐 지적이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추진이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면에서 절차 그 프로세스 자체에서는 과연 이렇게 그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힘의 밸런스를 통해 갖고서는 이게 계속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면은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님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참 피하기 어렵거든요. 도정법으로 따라서 뭐 고소고발 들어오고 뭐 직무집행 정지 들어오고 뭐 해임 발의 들어오고 그럼 이제 몇 년 뒤면 가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 싸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제1의 승자는 결국 변호사입니다. 왜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업권 자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사실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그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투자자라든지 조합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되게 정해져 있죠. 원하는 선호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 편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비교편인데요. 이제 이 조합 방식에서는 이제 조합이 되고요. 의사결정 기관은 총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사회 대의원회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쓰시요. 사업 시행인가 이유에서 예설의 설립, 여기 시공자 선정 시기도 좀 땡겨서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합과 연결되는 게 이제 신탁사고요. 권리의무 기소 주체입니다. 조합 총회와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있고요. 이사회, 정비사업위원회 동일하게 만들고요. 조합장이 주라는 게 이제 위원장이 되거든요. 정관, 시행규정 그대로 있고요. 똑같습니다. 지정 보시기도. 결국에는 여기 보면 양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 의사결정기관도 역시 조합원님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사실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조달에서도 보면은 조합은 이제 조합 자체에 조달이 있지만 이제 여기 이제 문제의 그거죠. 용역업체 이제 시공사 등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용역체 대여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여가 사실 모든 문제의 어떤 참 이게 그 발단이 야기되죠. 예. 대여를 해준 데는 공정이죠. 그래서 이제 용역체 대여를 통해서 신탁사는 이제 신탁사 같죠.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좋지 않은 현장에서는 신탁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대여를 잘 안 하게 되고 대여를 하기 위해서 반대급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현장과 같이 이렇게 좀 인기 있고 메모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데서는 이런 것도 뭐 크게 큰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 조건에 대해서 보면요. 조합은 이제 분양불 방식으로 하죠. 분양 리스크를 비용에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시공사 사업비 개여 의무가 있죠. 시공사가 돈을 빌려줘야겠죠. 돈을 시공사가 빌려줘갖고 사업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럼 계약 금액은 그러면은 공사비, 시공 금액은 원래 공사비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공사비 상승이 있을 수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수탁 방식에 있어서는 2개월 단위 기성검사 후 지급. 그러니까 시공사가 분양 리스크를 지지 않고 모든 권리의무 주체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신탁사도 귀속이 되죠. 그 다음에 시공사의 자금 조달 의무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또 제거되고요. 그래서 시공 금액이 이제 공사비로 딱 픽스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미분양 예상 지역에서 신탁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사의 규모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제 뭐 좋은 시공사가 아니거나 그런 경우에서 또 이제 신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정적으로 제도의 특색을 나타내고 어떠한 방향성에 있어서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저희가 보면은 여기였어요. 시공사의 사업비 개요로 사업관리 관여, 사업비는 상승요소 발생, 이거 뭐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신탁사에서는 신탁사가 하기 때문에 단순 도급이 되고 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신탁사가 이제 사업 관리를 진행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가 이제 사실 사람들의 어떠한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아니면 업체와 업체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조합장님과 아니면 조합이사 아니면 조합장님과 어떤 하도업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니 이 힘의 균형 면에서 이 힘의 균형이 밸런스가 잘 유지돼서 가면은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해서 이런 악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이 권력이 중심에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사업관리 면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의 어떤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사업이 이제 좀 방향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굉장히 우수하고 능력 있고 그렇게 좀 청명하고 그런 조합장님이 오시는 현장들은 사실상 엄청나게 진행이 잘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관리 면에서는 어떤 복잡한 상황이 끼게 되면 굉장히 어렵더라. 이렇게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시공자 선정이 이제 조합 설립 이후로도 이제 앞당겨졌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기 사업비 조달 요 시기가 별 차이가 없다. 이제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 사람들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조합원님들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그래서 보시면요, 요거는 주민총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관, 정비사업비, 시공사, 이런 분담 내역, 상환 방법 쫙 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신탁사가 임의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에서 이제 분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금 너무 앞단계이긴 하지만은 이 분양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양가를 높이 측정을 해서 사업 수익이 좋아야지만 우리 분담금이 없고, 제가 이제 강남에서 그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저 환급금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 분양가인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를 이제 빨리 회수하고 리스크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가격을 선호하죠. 당시에 그 조합에서도 시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낮은, 저희가 볼 때는 낮은 가격에서 엄청 싸워서 할 때는 그 조합장이 엄청 싸워서 높은 가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 신탁 방식에서는 그 분양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행사하고, 심지어 그 분양사조차도 원래 이제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 장애인을 결정을 해서 왔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금융권 신탁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개입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신탁사가 이제 많이도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 제도의 근원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탁법에서 왔어요. 그 제도를 만들 때 신탁법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도시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 신탁의 어떤 법리들이 많이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사실 신탁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은 제3 채권자들이 막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디펜딩하기 위한 이제 규정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탁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그렇진 않고, 이 도정법에 들어옴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안건 그리고 세세한 일부 안건들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도입 이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거의 최근에 스타트되는 현장들은 신탁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들은 쭉 정리는 해서 봐봤는데, 이게 이제 신탁을 이제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출발했던 현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출발했던 현장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 자체로서는 아직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표도 이제 많이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신탁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가 신탁 수수료입니다. 이 신탁 수수료 200원씩 이거 줘야 되냐? 부담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번에 신탁사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공사비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단순 공사로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또 이제 기타 사업비, 속도 면에서 빨라지니까 금융비가 절감되고, 다른 용역비도 약간 이제 절감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절감을 따져서 이만큼 절감이 되니 신탁 보수 이만큼 넣는다 하더라도 소유자들한테 추가이익 반환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봐야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게 보세요. 우수한 협력사 참여가 되어야 되고요. 금융비가 절감이 될 수 있으려면은 힘과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도 이 시공사와 신탁사의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공사 내용에 대해서 감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적으로 다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에서 이제 과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역시 여기에서도 결국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 관여자들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여기 옆에서 돕는 변호사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접 공사비, 신탁 방식에는 딱 요금만 나온다, 이 얘기고요. 관공고비, 분양 이런 비용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신탁사의 이제 권한하고 신탁사의 어떤 시스템적인 면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신탁사의 지위, 신탁사를 감독,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탁회사라는 게 이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이 신탁회사라는 거는 바로 이제 신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신탁법을 이용해왔던 그동안에 부동산 개발들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신탁사를 활용을 했고요. 그때서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이제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신탁법과 요 도입된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독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탁사와 이제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면 금융지주회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느끼시기에는 뭐 실효성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거 하나 들어가면요, 이거 다 보고서 써야 되고 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탁회사에서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대표이사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돼서의 어떤 운영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장단점을 제가 써놔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건 그냥 생략하고요. 단점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조합 방식에서의 단점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실무를 유지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조합원 갈등 유발 시 해소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소송하게 되면 1년, 2년 연속 우습죠. 장기 지연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의 교섭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둔촌시공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형사 책임 없는 용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가 되죠. 그리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또 조합 집행부는 또 과도한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지다 보니까 조합장님 보면 보통 뭐 고소고발을 뭐 몇십 개씩 당하시고 이제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뭐 민사소송 하시고 뭐 다 이게 어떠한 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단점으로 되죠. 반면에 이제 신탁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신탁사 지정 시 바닥 면적 이 신탁 등기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신탁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조합원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다 신탁 등기를 해야죠. 지금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전 고시를 받으면서 새로운 건물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 등기는 굉장히 앞단에서 있는 신탁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 설립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탁사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앞단에서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데 꼭 3분의 1이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뭐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입법적인 논의들도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에서는 이 신탁 등기 3분의 1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이해도가 높고 이제 그러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제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요게 이제 신탁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이게 신탁 등기 되더라도 권리 의무 행사에 아무런 장애물은 되지 않습니다. 다 풀고 매매할 수 있고 다 뭐 이렇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탁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차원에서 신탁 계약서에 사업이 만일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요게 이제 어떤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되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신탁 제도에.
신탁과 조합 방식을요, 절차면에서, 절차 순서면에서의 좀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대신에 신탁사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죠. 딱 여기서부터 이제 신탁사 지정고시 되면 자금에 어려움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시공사를 선정돼야지만 사업비 면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과정이죠. 여기까지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억 단위가 소유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억 단위의 돈을 주민들이 n분의 1로 내서 다음에 좋지만 이제 그거 쉽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항상 돈을 내가 빌려줄 테니 뭐 얻을 줘, 아니면은 뭐 내가 대여와 관련돼서 어떠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대여에서 붙은 용역비가 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여기에 관여되는 업체들의 어떤 이게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차이점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 신탁사가 이걸 최대한 앞으로 당겨와갖고 신탁사가 자금을 풀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법에서 고민을 해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공사비와 관련돼서요. 일단 이제 그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통계가 이제 오늘 받았는데 조합 방식으로 한 거를 2000년도, 2020년, 2020년도 평균을 내보니 한 대략 5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높죠. 지금은 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려갖고 700, 800 이러고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50만 원 정도가 이제 쌓게 돼서 대략 절반 비용. 근데 이제 평당 뭐 50만 원이 사는데 뭐 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규모가 공사비라는 것이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절대적이기 때문에 실제 모아두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사비하고 총공사비하고 이제 관계돼서 어떤 현장들을 이제 뭐 모아놓은 거라고 해서 저도 그 자료를 받은 건데, 이제 뭐 어떤 현장에서는 결국 82만 원이 평당 적어지니까 이제 결국에는 신탁 보수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80억 원이 절약이 됐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58만 원이 절약돼서 신탁 보수를 160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348억이 절감이 됐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하나의 예들에 불과하고 반대 예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얼마나 잘 유지되도록 조합원님들께서 방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토지등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조합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은 신탁 방식이 좋으냐, 제가 이제 두 군데 다 물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 방식으로 되고 있는 곳에서는 다행히 조합장님이 아주 강력하시고 수익 운영을 잘하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고, 신탁 방식으로 되는 것도 이제 또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신탁 방식에서는 이 견제와 균형인데요.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아까 본 것처럼 사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사업이익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절감해야 되겠죠. 시공사, 신탁사하고 힘의 밸런스 면에서 그걸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수협력사도 신탁사가 잘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 감리를 통해 감리가 실질적 감리가 될 테니까 아파트 품질의 유지가 되면서 사업이익이 증가됩니다. 이게 이제 신탁 방식에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투자를 할 때 또는 이제 제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을 때 어느 방식을 택하겠느냐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에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본인의 이제 가치관과 그 다음에 향후 이제 기대하는 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시죠? 내용이 조금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렵거든요. 이게.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한 다음에 마지막 질문 좀 더 받아볼게요. 이 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사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 신탁제도의 도입이 신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본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그 과거 시스템에서는 특히 이제 개발 신탁이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신탁제도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 개념들을 기초로 해갖고 이게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그 수탁자는 신탁법 3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 규정대로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탁자는 누구 명의로도 신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딱 정해진 수수료 외에는 전부 다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반 분양가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명의 변경, 전세권 사정, 임대차계약, 대출 지정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탁 등기 업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안에서 전부 다 신탁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만약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야 되신다라고 그러면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같이 풀어갖고 다시 신탁 등기 담보대출을 위해서 등기한 다음에 근저당 등기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입금인 형태로 해서 전혀 이게 권리 행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제 신탁사가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게 위탁자의 신탁재산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회사가 있으면 이거 보유재산에서 이거 신탁사거든요. 신탁재산 이거 남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잠깐 맡겨놓은 거니까 분리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압류 집행이 들어온 데가 이렇게 오고는 분리 관리가 돼서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좀 이렇게 하신 거 있으면 예. 보험이 소송에 휘말리면 이거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